첫째 울어. 좀 달래줘. 여보, 애 운다고. 진짜. 가만히 자는 사람은 왜 깨우고 그래? 애 울잖아. 저렇게 크게 우는데 안 들리니? 울면 당신이 달래든가. 진짜. 나 오늘 야근하고 와서 피곤한 거 알잖아. 나 지금 둘째 안고 있잖아. 나도 피곤해. 하루 종일 애들 보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아? 그래서 나보고 어쩌라고. 큰 소리 내지 마. 애들 놀란다고. 당신이 먼저 소리 지르게 만들었잖아. 내가 당신이랑 애들 때문에 열심히 일하는 건데 집에서라도 좀 쉬면 안 되는 거야? 꼭 자는 사람 깨워가지고 일해야 돼? 당신 아빠잖아. 도와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몰라. 난 힘드니까 집안일은 당신이 알아서 해. 나도 힘들거든. 여보. 더 연결 김윤아 대표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사연 꽁트로 만나보셨고요. 지구님께서 왜 이렇게 연기 잘하세요 하시는데 대표님 지난 1월에도 오셔가지고 연기 너무 잘하셨잖아요. 자, 첫 번째 고민 익명의 청취자가 보내주셨는데요. 우리 오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이야기 나눌 거라고 했죠. 지금 아내와 남편과 아내 사이에 제대로 된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게 확실한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사연 소개할게요. 육아휴직 후 돌 지난 첫째와 2개월 된 둘째를 키우고 있는 전업맘입니다. 참다 폭발해서 사연을 보내네요. 저희 남편 둘째가 태어났는데도 변한 게 하나도 없어요. 일단 집에 오면 피곤하다고 소파에 가만히 누워있어요. 그렇게 늘 피곤해하니 새벽에 웬만하면 안 깨웁니다. 대신 둘째까지 보려니 너무 힘들어서 첫째가 잠에서 깨면 재워달라고 그것만 좀 부탁을 했거든요. 그런데 잠들면 아기 우는 소리도 안 들리는지 일어나지도 않는 거 있죠. 저 혼자 앞으로 앉고 뒤로 아기띠하며 그렇게 2달이 지났네요. 남편은 회사 일 때문에 힘들고 저는 2아이 육아에 살림에 매번 누가 더 힘든가 배틀을 하는 기분입니다. 제가 힘든 거 좀 참고 남편 말을 인정해주는 척하면 좀 따라오는 것 같긴 한데 그렇게 살기엔 어렵네요. 화병이라도 날 것 같아서 얘기를 꺼내면 결국 싸움으로 번지고 남편은 항상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는데 이런 식으로 끝을 냅니다. 그러면 안 되는 거 알지만 감정이 격해지면 서로 막말도 해요. 오늘은 큰 소리 내지 말라고 했더니 왜 사람을 먼저 소리 지르게 만드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나도 소리 지를 수 있다. 그러나 애가 놀라니 소리 지르지 마라 했죠. 근데 자기가 무슨 소리를 질렀네요. 너무 서글픕니다. 자기만 힘든가요? 울고 불고 화내면 한 이틀 도와주는 신용은 하는데 며칠 지나면 또 똑같아요. 지쳐요. 어떻게 하면 남편과 싸우지 않고 좀 현명하게 대화할 수 있을까요? 저 좀 도와주세요.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걸요. 이거 익숙한 상황인데 벌써 정현의님께서도 저희 집 얘긴가요? 웃프다. 웃프다는 표현을 해주셨는데 어떻게 들으셨어요, 선생님? 사실은 이런 비슷한 고민 많은 어머님들 통해서 들으실 것 같은데 네. 어떠셨어요? 뭐 멀리 갈 필요 없이 제 얘기만 해도 그러니까 이제 제가 둘째를 고민하다가 이제 4살 터울로 나왔거든요. 근데 그 둘째를 고민할 때 가장 겁이 났던 건 뭐냐면 또 100일을 참아내야 하다니 이런 거요. 또 돌까지 어떻게 내가 그 시간이 힘들었던 기억이 있어서 근데 이제 이 상황은 돌 지난 첫째에다가 2개월 된 둘째잖아요. 얼마나 힘드셔요. 이분은 심신미약자다 이렇게 규정해야 돼요. 네, 그러니까 너무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럼요. 정말. 네. 근데 이제 이게 아내분 나름대로 굉장히 남편분을 그간 배려를 해오시는 마음이 있으셨네요. 그러나 이제 몸이 너무나 힘들다 보니까 때로는 상황에서 둘째 아이를 안고 있으면 큰애가 울면 남편이 좀 봐야 되는 상황도 있는데 남편도 회사 일 때문에 힘들다는 거죠. 그러나 사연을 보내주신 분은 육아와 살림 때문에 지쳐있고 그러니까 모두가 다 힘든 상황인 건 인정을 해야 되는데 싸움을 하다 보면 네가 더 힘드냐 내가 더 맞아요. 힘드냐
힘든가 배틀을 이제 하게 되는 상황들 이것도 공감하실 것 같아요. 근데 왜 우리의 대화는 결국은 나 좀 도와줘. 그리고 너 힘든 거 이해해인데 결국은 누가 더 힘든가의 배틀로 왜 가게 되는 건가요? 우리의 의사소통은. 맞아요. 제가 며칠 전에 어머니들하고 이렇게 모이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중에 어떤 어머니가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하시면서 저는 집에서는 절대로 안 아파요.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예를 들면 아우 허리야. 뭐 아이고 어깨야 이러면 한술 더 뜬다는 거죠. 남편은. 네, 그래서 우리 왜 아프냐? 나도 아프다. 이게 잘못 적용이 된다. 그래서 저기 자신은 아무리 아파도 신랑 앞에서는 그 꼴 보기 싫어서 아프다는 얘기 안 하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너무 알겠어요. 은행나무님도 사는 거 다 비슷해요. 이제 그런 식으로 이게 근데 지금 비단 이런 장면만 아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아이가 커도 또 비슷한 장면이 계속 재현되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하나의 이유 때문이다 이렇게 보기는 어렵죠. 각자 삶의 배경이 다르고 뭐 기질적인 특성이 달라서 조심스럽지만 우리가 특히 연인 관계나 부부 관계처럼 이렇게 사적인 영역 안으로 들어온 특별한 관계에서는 이런 현상이 자주 일어나거든요. 네.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심리학에서는 바운더리, 그러니까 경계가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 이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경계라고 하는 게 예를 들면 남편의 경계는 이런 걸 수도 있어요. 각자의 역할이 있어.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자. 나는 직장에서 당신은 집에서. 맞아요. 그런 경계를 가진 사람일 수도 있어요. 근데 아내의 경우에는 그게 무슨 말이야. 지금 나를 더 도와줘야지. 부부는 하나야. 내가 말하지 않아도 그걸 척척해줘야지. 이런 경계를 가진 사람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경계가 서로 다른 모양인 거죠. 네. 그런데 이 경계라고 하는 게 하루아침에 생기는 게 아니라 특히 어릴 적에 주변의 뭐 주 양육자로부터 위로나 공감 뭐 이런 거를 얼마나 받아왔는가에 따라서 사람마다 경계 모양이 그게 다 다르다고 해요. 이 사연만으로는 알 수는 없지만 대개는 부부가 서로 이 경계 모양이 다를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게 흔히들 경계가 다르게 되면 너가 나한테 맞춰줘야지. 뭐 이런 서로의 이야기를 꺼내기 때문에 사실 합의가 조금 어렵죠. 네. 그러니까 어린 시절의 경험과 애착의 정도에 따라서 각각이 생각하는 경계가 다 다를 수밖에 없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합일점을 찾아야 되는 건데 그 과정에서 이제 계속 네가 더 힘들다, 내가 힘들다, 내가 더 죽겠다, 네가 더 죽겠다 이 싸움이 이제 일어나는 거라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6876님 선생님 말씀 들으시고는 외치고 싶네요. 아프냐? 나도 아프거든. 그러니까요. 김인호님, 저도 첫째 출산 6개월 이후부터 1년 365일 중에 평균 330일 이상 독박 육아 고생해서 이 심정 알 것 같습니다. 한 달 전에 제가 폭발을 해가지고 일요일만이라도 온전히 쉬기로 했어요. 너무 잘하셨어요. 그러게요. 너무 잘하셨어요. 근데 정말 누가 더 힘들다? 이거 따질 수 있을까요? 어렵죠. 이게 서로 아마 이제 지금 제가 아내의 사연을 봐서 그런데 남편의 사연을 또 들어도 기가 막힐 거. 그렇죠. 네, 거거든요. 그래서 서로 부부가 한 명이 가해자, 한 명이 뭐 피해자 이렇게 역할을 이렇게 자꾸 맡으려고 하면 사실 대화는 어려워져요. 네.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사연을 쭉 보셨을 때 이 정도의 그 정보만으로 그럼 이 부부의 바운더리는 어떻게 설정되는 것 같으세요? 남편과 아내. 네, 사실 이 설정만으로는 사실 어렵거든요. 네. 이분이 자란 환경이라던가 그때 배우자에게 서로 얘기하지 못한 속마음에 대한 탐색이 좀 필요하긴 한데 우리가 이제 바운더리라고 하는 개념을 크게 나누면 세 덩어리로 나눠요. 그러니까 미분화됐다, 분화됐다, 과분화됐다. 이제 이 말은 뭐냐면 미분화는 너무 밀착되어 있는 상태인 거죠. 말하지 않아도 네가 나를 좀 알아주고 네가 나를 좀 챙겨주고 너가 나고 나가 너고 뭐 이런 상태 있잖아요. 그런 상태 이제 미분화이고 이제 분화는 이제 건강한 상태. 그리고 이제 과분화는 너무 떨어져 있는 거죠. 근데 이 사연만으로 봤을 때는 이제 한쪽은 미분화되어 있고 한쪽은 과분화되어 있다 보니까 서로 간에 정서적으로 약간 단절된 느낌을 느끼실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사연으로만 봤을 때는 이거 합일점을 찾기가 쉽지 않겠는데 우리 가정만 봐도 다 이런 갈등들을 겪으시잖아요. 그러나
잘 대화를 하고 커뮤니케이션이 잘 되면 이건 역시 오랜 기간이 걸리지 않게 갈등 없이 이제 봉합이 될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모두 가능하다고는 할 수 없으나 네. 분명히 가능은 한 일이죠. 그렇군요. 아니 진짜 그 아이 키우는 모든 가정에 꼭 필요한 게 뭐냐면 어떻게 하면 이제 부부가 관계를 해치지 않고 돈독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육아의 부담을 잘 나눌 수 있을까? 오늘은 이제 그 답을 대화의 방법, 대화의 기술에서 찾으려고 하는 거거든요. 2391님께서도 살아보니까요. 살면 살수록 대화가 안 통하는 게 남녀더라고요. 이제 이 부분에 대한 좀 변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우리 사연에 보내주신 분도 선생님, 남편과 더 좋은 관계를 원해요. 부담도 좀 나누고 싶어요. 또 그래야만 하고요. 그렇다면 어떤 것부터 시작을 하셔야 될까요? 이제부터는 코칭을 좀 시작해 주셔야 될 것 같네요. 네. 이게 시기적으로 근데 참 힘들죠. 특히 관계망이 굉장히 좁아지잖아요. 네. 그래서 예전 같으면 그냥 지나갈 수 있는 말도 네. 신랑이 하는 말이 더 크게 느껴질 거고요. 그리고 육아라고 하는 게 특히 이 시기에는 우리를 다 내어주기 때문에 내가 자꾸 고갈이 되어가서 그걸 또 신랑이 채워주기를 바라는 마음도 생기고 네. 쉽지 않지만 바라는 게 더 많아지는 거죠. 사실 맞아요, 상대한테.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어떤 대화의 기술을 적용하기 전에 제가 2가지 부탁을 좀 드리고 싶어요. 일단 첫 번째는 이 부분이 좀 동의되기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뭐냐면 절반의 책임을 받아들이기. 아내분도 네. 지금 절반의 책임 받아들이기 어렵습니다. 지금. 누가 잘못했죠? 네, 그러니까요. 네. 네, 이제 보통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제가 잘못인가요? 뭐 이제 이러신데 네. 누구의 잘못을 떠나서 이런 게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왜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 제가 지방에 이제 강연 가다 보면 그런 데가 되게 많더라고요. 있죠. 예. 예. 근데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에 예를 들면 네. 직진하던 차량이 있고 좌회전을 하던 차량이 이제 충돌이 났어요. 네. 그럼 우리 변호사가 몇 대 몇 이런 거 네, 해주잖아요. 혹시 몇 대 몇일까요? 직진하고 있었고 좌회전하고 있었고. 직진을 하는 차가 우선일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근데 제가 이제 법률을 또 찾아봤네요. 네. 그랬더니 5대5래요. 5대5예요? 그러면 이제 직진 차량이 너무 억울한 거죠. 여기 이제 부인의 입장인 거예요. 네. 억울하다. 억울한데요? 네. 그런데 제가 정확한 용어는 기억이 안 나지만 그 신호등이 없기 때문에 서로 양보해야 하고 서로 주변을 살펴야 된다고 하는 원칙이 있다네요. 법률에서. 네, 그래서 5대5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더라고요. 예. 근데 저는 특히 부부간의 대화가 이 신호등이 없는 사거리와 같다. 그러니까 마음 편을 막 훅 건너버리고 조심하지 않고 뭐 이런 일들이 수시로 발생이 돼요. 맞아요. 그래서 이럴 때 서로 간에 충돌이 나지 않도록 반반의 책임을 내가 인정하고 들어갈 것이냐 이 질문을 스스로에게 할 필요가 있는데 네. 만약에 내가 이게 안 받아들여져요. 네. 그래도 신랑이 잘못됐다. 그러면 사실은 대화로 뭔가를 바꾸기는 변화시키는 그런 거예요.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게 우선이 돼야 되는 네, 거네요. 네, 나에게도 네. 절반의 책임은 있다. 모든 네. 것이 다 신랑의 탓은 아니다. 그럼요. 이제 저한테 어떤 대화 기술을 이렇게 이제 물어보러 오시잖아요. 네. 저희 센터나 이렇게 오시면 제가 이제 여쭤봐요. 이 기술 배워서 어떻게 쓰고 싶으세요? 그러면 신랑을 그냥 이거를 그냥 배워갖고 그냥 이러시고 싶으시대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확 누군가를 자꾸 뜯어 고치려고 하는 거. 그러면 이거는 부작용이 커져요. 그럼 대화의 기술을 배우고 우리가 커뮤니케이션을 잘 하기 위해서 이 이야기를 듣는 목표 자체가 네. 그게 되어서는 안 되는 거네요. 네. 그냥 확 이거 되시면 안 되는 이거 거예요. 아닌 거네요. 알겠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그럼 반 절반 인정할게요. 네, 네. 그게 일단 오케이가 되셔야 되고 네. 이제 2번째는 목표 정하기인데요. 무슨 말이냐면 이제 이런 거를 그래 내가 한번 나도 바뀌어 보자. 나부터 변해 보자. 이래 갖고 이제 그날 저녁에 신랑을 불러 놓고 여보도 고생이 많은데 내가 너무 그때 심하게 말했어. 서운했지? 나도 앞으로 잘해 볼게. 이렇게 딱 말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기대가 있죠. 그렇죠. 내가 이렇게 나오면 상대도 이렇게 나와주겠지. 그렇죠. 네, 근데 이게 현실은 또 이렇게 아름답지가 맞아요. 않아요. 예를 들면 그렇더라고요. 알겠지? 내가 얼마나 고생하는지라고. 알지? 이제 알았어? 이제 남편이 그렇게 나와주면 미쳤지 내가. 네, 이렇게 아유, 내가 뭘 바래?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돼요. 네. 그래서 우리의 목표는
내가 할 수 있는 것까지 최선을 다하는 거지 그거에 대한 어떤 기대 이렇게 나오면 이렇게 나와줄 것이다 그런 시나리오를 미리 써두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게 6개월이 됐든 1년이 됐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했는데 저 사람은 미동도 하지 않아요. 오히려 내가 더 희생자가 되고 관계가 점점 더 힘들어진다면 그것은 대화법으로 커버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닌 거죠. 관계 자체에 대한 심각한 고민이 필요한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렇군요. 7855님 사연 너무 슬픈데요.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같은 고민을 하고 계신 분인 것 같고요. 딸기님, 저도 아기 20개월 때요. 너무너무 힘들어서 어린이집을 보냈는데 보낸다고 다 해결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남편하고의 문제는 남더라고요. 아직도 대화만 시작하면 싸웁니다. 어떻게 대화해야 할지 하고 보내셨는데 대화의 기법을 배우기 전에 지금 김이나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절반의 책임 그리고 상대를 뜯어 고치려고 하는 마음 이거 아니랍니다. 일단 이 두 개를 우리가 마음속에 좀 다짐을 받고 그리고 이제 기술을 들어가야 되는데요. 자, 어떻게 대화해야 해요? 사실은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싸움이 되기도 하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해서 막 화를 돋구기도 하고 이렇거든요. 그래도 들어야 합니까? 이제 그래도 들어야죠. 일단 들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링 위에 선수가 올라가야 뭔가 대결이 시작되거나 뭔가 이제 시작이 되는데 우리가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시작하면 선수가 링 위에 자체를 안 올라와요. 특히 남편들은 도망가거나 맞아요. 회피하죠. 네, 동굴로 이제 막 걸어 들어가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는 일단 링 위에 선수를 올려서 뭔가 대결이 됐든 싸움이 됐든 일단은 시작을 해야 돼서 대화의 기술이 좀 필요한데요. 네. 뭐 듣는 것처럼 또 쉽지는 않으실 거예요. 하지만 제가 권해드리는 3가지 방식 좀 소개해드릴게요. 적어야 돼요. 일단 첫 번째는 비난하지 않고 관찰하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감정적으로 우리가 쏟아내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일 거예요. 당신은 항상 이런 식이야? 뭐 이런 거 있죠. 많이 해보셨나 봐요? 늘 하는 얘기입니다. 또. 이겁니다. 에휴, 내가 미쳤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한 사람을 굉장히 한 문장으로 이렇게 퉁쳐서 너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그렇지 뭐. 이거. 이렇게 취급하는 것은 상대가 느끼기에 날 비난한다고 느끼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말하는 그 부인의 마음은 비난이 목표가 아니었어요. 그렇죠. 내 마음 좀 알아줘 라고 말하는 건데 상대는 비난으로 받은 게 문제인 거죠. 받아들이게 된다는 게. 이제 그럴 때는 관찰한다는 건 예를 들면 이거죠. 지난밤에 큰아이가 울 때 당신 일어나지 않았어. 이렇게 말해도 되는 일을 아주 그냥 모른 척하더라. 들었지? 막 이러면서. 대표님도 많이 해보신 말투인데요. 이거 한두 번 해본 말투가 아닙니다. 어머, 네. 근데 그런 식의 그러니까 이렇게 툭 나와버리는 비난형의 문장이 우리한테 입에 많이 배어 있어요. 그래서 진짜. 그거를 끊어내려면 뭐 침착하자 뭐 이런 것도 되게 중요하지만 내가 관찰한 대로만 말해보자. 이렇게 좀 그걸 구분하려고 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앞으로 내가 이제 한바탕 쫙 뱉고 나면 이게 관찰인가 비난인가. 이렇게 한번 구분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차이를 알겠네요. 네. 그리고 두 번째는 원하는 상태를 요청하자. 지금 정말 제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데 우리는 평소에 원하지 않은 상태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해요. 예를 들면 오늘도 제가 이제 방송 끝나고 집에 들어가면 아마 집이 난장판이 돼 있을 거예요. 아들들과 남편이 함께 이제 그렇게 돼 있을 텐데 제가 가서 이런 말을 쉽게 해요. 집이 이게 뭐야? 누가 이게 이렇게 어지를 해? 당신은 뭐해서? 막 이런 그거 제가 다 원하는 상태 아니거든요. 사실 제가 원하는 상태는 이 책이 책꽂이에 꽂아 있기를 바라는 건데 우리 그렇게 말하지 않죠. 그렇죠. 엄마는 이 책이 정확한 곳에 꽂히길 바래. 이렇게 말 안 해요. 그렇죠. 야 누가 이렇게 하래. 뭐 7살이나 되는데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원하는 상태를 말하는 것을 멈추세요. 원하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걸 멈추시고 원하는 상태를 알려주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 상황 같은 경우에는 아까도 이런 말씀하셨거든요. 큰 소리 내지 마. 막 이렇게 깨. 원하지 않는 상태에 대해서 계속 말하거든요. 차라리 그것보다는 나는 아이가 깨지 않고 푹 잤으면 좋겠어요. 목소리 좀 낮춰주세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말하면 더 무서울 수도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정확히 내가 원하는 상태에 대해서 말하자.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고마운 순간을 포착하자. 무슨 말이냐면 남편도 억울함이 좀 느껴져요. 나는 노냐? 뭐 이런 심정들. 나도 힘들다고, 나도 위로받고 싶다고. 아마 그분을 남편을 제가 1대1로 만났다면 아마 또 나름의 사정이 있을 그러실 것 거예요.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일방적으로 한 명이 가해자가 되고 그러니까 남편이 가해자가 돼버리고 아내가 피해자가 되는 이런 패턴을 깨야 돼요. 그러면 존중의 대화는 어려워져요. 링으로 올릴 수가 없게 돼요. 그러면 내가 피해자의 역할을 그만두고 어떻게 존중의 대화를 시작하냐면 이 사람도 잘하는 순간이 있을 거예요. 예를 들면 신용은 한다 아까 이렇게 표현하셨잖아요. 내가 막 하면 이틀은 하는 신용은 해요. 딱 이렇게 신용을 할 때 웬일이야 이렇게 하지 마시고 오늘은 뭐 해가 뭐 어디서 뜨겠는데 자꾸 이러지 마시고 여보 고마워. 당신도 피곤할 텐데 내가 말하는 것을 잊지 않고 이렇게 노력해줘서 고마워. 결국 웬일이야가 사실 그 마음인데 말이 맞아요. 그렇게 나가요. 맞아요. 그래서 그러면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남편은 어쩌면 뭐 굉장히 어색하게 반응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누구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 내가 기여하고 있다는 것은 누구나 사람을 기쁘게 해요. 그런 경험을 계속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으면 좋겠어요. 네.